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어린 시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것도 같네요. 좋게든 나쁘게든 여러 의미로 말이에요. 아마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은 남들은 쉽게 겪지 못할 일이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희 집은 저를 포함해서 자식만 셋에 저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위로는 큰오빠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죠.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외동인 친구들도 많고 많아야 둘에서 끝인데 저희 집은 아이들만 셋이라 부모님은 저희 형제들을 키우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 보낼 만큼 여유 있지는 않았던 부모님 형편을 생각해서 저는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었더라면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가는 게 맞았겠지만 그때는 꼭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라도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싶어 대학 입학을 포기했죠. 제가 공부라도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졸업장을 땄으면 부모님께도 큰 기쁨이 되었겠지만 저는 학창시절 성적도 중위권의 공부 쪽으로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자연스럽게 취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상 취업을 하려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보통은 대학 졸업장을 따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보통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상고 출신인데 저는 인문계였기 때문에 졸업 후에 저처럼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동창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준비 없이 20살이 되었던 것도 같아요. 사실 저도 수험생 시절까지는 전문대라도 다닐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큰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접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게 된 저는 우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뭘 할지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호프집이나 식당 서빙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지만 덕분에 친구들 놀 때 끼지도 못하고 젊은 시절부터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백화점에서 단기 쪽판일까지 하게 되었네요. 명절이나 특정 시즌에 잠깐 판매 일을 돕는 아르바이트 일이었는데 시급이 세다는 얘기에 판매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덜컥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말주변도 없어서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비싼 시급 받는 만큼 하겠다는 생각으로 못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낯을 가려서 힘들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판매일이 제게 썩 맞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친절히 도와드리고 고객님이 만족을 하시면 그 일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를 좋게 봐주셨던 백화점 매니저님이 그 이후로 몇 번 더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좋은 기회에 매장 직원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백화점 판매 직원은 기본급이 적고 인센티브로 월급을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정직원이 된다니 그때는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이 들뜨더라고요. 정직원이 되고 받은 첫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백화점에서 선물도 하나씩 하고 저는 그렇게 백화점 판매 직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판매 일은 저와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그렇게 외향적이고 말주변이 있지 않던 저는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을 선에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려 노력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다행히 저는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주변 평판도 좋았죠.
저도 언젠가 매니저가 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젊은 남자 고객분이셨어요. 여성 화장품 매장이라 보통 주 고객분들은 여성분들이나 커플분들이셨지만 이렇게 선물을 사러 방문하시는 남자 고객님들도 종종 계셨죠. 저는 늘 하던 대로 고객님을 친절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선물을 사러 오셨다는 그 남자는 여자 화장품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저와 같이 고심해서 어머니 선물을 골랐습니다. 선물하겠다는 말에 저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선물이 성공이었는지 그 고객분이 며칠 뒤 선물을 잘했다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여기서 제품을 사갔는데. 아, 네. 어머님께 선물하신다던 고객님이시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님께 좋은 선물이 되셨나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에 쏙 들게 잘 골랐냐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한 아들이어서 이런 소소한 선물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다 소영씨 덕분이네요. 제 덕분이라뇨. 고객님의 안목이 정확하셨네요.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오늘은 지인 선물을 좀 사려고요. 이번에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고객님을 돕는 일이 저의 일이니 저는 당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고객님이 왜 그리 자주 매장을 찾아주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 고객님 말씀대로 선물할 곳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객님이 제가 휴무였던 날 한번 찾아오시고는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없이 그냥 돌아가신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른 직원들은 혹시 그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든 것 아니냐며 자주 얘기했었고 그때부터인지 저도 모르게 그 고객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아무리 선물할 일이 자주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매번 저희 매장만 찾아주시는지 처음엔 별 생각 없던 저도 그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객님이 저희 매장을 드나든 지 2달 만에 제게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혹시 다음에는 밖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당황하게 해드리려던 건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요. 생긴 건 호탕하게 생겨서 2달 만에 어렵게 말을 꺼내는 그 남자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동안 그 말을 기다렸던 것도 같았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결국 저희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그 뒤로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우씨는 저보다 5살이 많은 30대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일하던 백화점과 회사가 가까워서 연애를 하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죠. 저희는 연애하면서 거의 매일을 만났던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그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까워질 수가 있었는지 저는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생각보다 지우씨의 집안에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소 데이트를 할 때면 사치나 낭비 없이 할인카드를 빼먹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낸다는 걸 듣고 오히려 형편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무조건 대출로 시작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지우씨가 누구나 알만한 고급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알기에도 평당 시세가 상당한 집이었는데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지우씨의 외가, 친가 모두 다 형편이 좋아서 항상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지만 등록금 걱정을 해야 했던 저희 집과 비교하면 지우씨 집안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그런 비싼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할 만큼 말이에요. 덕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돈 걱정은 없어서 어머니는 건물들을 관리하시며 세를 받아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지우씨가 신혼집으로 얘기하던 그 집도 어머니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집안 사정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다기보다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연애는 둘이 한다지만 결혼은 집안끼리의 일이라는데 혹시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우씨, 어머니가 우리 집안 사정도 아셔? 우리 집에서는 나 시집 갈 때 많이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 힘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당연하지. 소영이 네가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아시고 예전부터 많이 궁금해하셨어.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여유 있으니 당연히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우씨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몇 채씩이나 관리하시고 부잣집 따님이셨다는 설명에 저는 깐깐한 사모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지우씨 어머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깔끔하고 수수한 모습에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항상 궁금했다며 보자마자 저를 너무 반겨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한시름 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예전에 소영이가 골라준 화장품은 내가 지금까지 아껴가며 잘 쓰고 있어. 지우 얘가 그런 거 한 번 사다 준 적이 없는 앤데 어떻게 그런 센스 있는 선물을 골랐을까? 너무 놀랐지. 그게 다 소영이 솜씨였구나 생각하니 안 봐도 괜찮은 아가씨일 것 같더라고.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지우가 잘 만나고 있다니 둘이 결혼까지 하더라도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가워요.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대화 내내 제게 호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도 분위기는 줄곧 좋았어요. 다정하시던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식구들이 다복하고 사이가 참 좋아 보여서 부럽습니다. 사돈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바르게 키우셨는지 제가 잘 알겠네요. 앞으로 저희 아들도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집안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을 알고 걱정하시던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직접 뵈고는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 같다며 제가 시집 잘 가는 것 같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따로 바라는 것도 없다며 오히려 저희 결혼 준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따로 카드까지 주셨죠. 집도 해주시는데 거기까지 받기에는 죄송한 마음에 계속 마다하는데도 부담 없이 쓰라고 끝까지 쥐어주셔서 쓰진 않았지만 내심 참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지우씨만큼이나 어머니 성품도 비단결 같으시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브랜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고 시어머니에게 명품 예물까지 받았다는 소식에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겨우 백화점 판매원 일을 하던 제가 만나기에는 과한 사람이라며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우씨의 배경을 보고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 저도 그런 시댁을 만나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에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시어머니는 결혼하면서 제게 딱 한 가지를 바라셨어요. 소영아, 나는 며느리한테 많이 바라는 것 없다. 나는 니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잘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구닥다리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집안일은 여자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소영이 네가 결혼하고 일을 간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나도 젊었을 적 그 시대에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좋아하던 피아노도 관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했어.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졌니? 어머니는 생활비 걱정은 없게 해줄 테니 제가 결혼 후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에 별말이 없는 걸 보니 남편도 같은 생각인 듯 싶었어요. 순간 고민도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결혼하고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했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니 제가 일을 관두고 집에 있으면 어떠려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고민을 하다 보니 어차피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을 관둬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일하는 분야가 정년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고 기본급이 약하다 보니 사실 누가 보면 의미 없는 저울질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요리학원도 다니고 같이 취미활동도 다녔어요.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서예와 한국화도 배워보고 꽃꽂이도 배웠어요. 평범하게 자란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즐겁고 값진 경험들이었죠. 남편이 출근을 하는 평일이면 저는 어머니와 수업도 듣고 살림도 배우고 시간이 나면 백화점에 가서 함께 쇼핑도 하며 어머니와 부쩍 가깝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으시다며 기본적인 예절부터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조예까지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어렵다는 시어머니와도 이렇게 가까이 잘 지내니 저에게는 아무런 시련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2년차 저희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혼도 지났겠다 슬슬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임신 소식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가 아직 20대의 나이도 젊고 자연 임신을 준비하면서 1년 정도는 걱정할 것 없다며 마음 편히 먹으라고 하셨고 그 말처럼 저도 천천히 임신을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말했던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결국 검사를 받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10시간 가까이 서 있어도 쌩쌩할 정도로 평균보다 건강 체질이었고 평소 생리주기도 꼬박꼬박 맞을 만큼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 흔하다는 스트레스성 하혈도 저는 겪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게도 검사 결과 제가 난자 생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그동안 생리 한번 끊긴 적이 없었는데 제게 난자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그런데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저는 제가 불임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원인불명 난임일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오롯이 제 문제라니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도 제가 건강하고 젊은 줄로만 알았으니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나이가 더 많은 자신에게 있을 거라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망연자실한 저는 부모님들께 검사 결과를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받는다는 것을 아셨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차마 제 입으로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 대신 어머니에게 조용히 사실을 전했고 시어머니 역시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평소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애정을 생각하면 제게 안부 전화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몇 날 며칠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요. 거의 매주 만나던 시어머니와 몇 주씩이나 보지 않으니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 일로 크게 실망하셔서 저를 영영 안 보려고 하시는가 싶어서요. 설마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각은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신 후로 저를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대놓고 그 일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면 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아주 차갑게 대하셨죠. 당황한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보려 많이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전과 너무 다른 태도에 저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크게 상심하셨겠지 싶어 이해해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어머니도 너무하신다 싶어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충격받고 당황했지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며 누구보다 제가 더 힘들 것을 이해해 줬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이 짧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를 냉담하게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말을 삼가시더니 기어이 제게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너 설마 문제가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한 건 아니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검사를 싹 시켜봤어야 하는 건데 건강한 줄만 알았더니 완전 헛거였어. 너 혹시 결혼 전에 남자 관계가 복잡했니?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다고 들어봤는데 상황을 보면 뭔가 미심쩍어? 자꾸만 선을 넘는 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화도 내고 나서도 봤지만 어머니는 저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셨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애도 못 낳는 여자를 어디다 쓸 거야?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걸 바랬니? 그냥 건강한 애 낳아서 잘 키우고 가정 잘 꾸리라고. 그거 하나 바라고 별 볼 것 없는 애를 데려다가 물심양면 지원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 굴러들어왔을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상처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인된 심정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내 탓이 아니라며 시어머니를 막아서주고 저를 다독여주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점점 부부관계도 멀리하고 저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불임을 알게 되고 예전 같지 않아진 부부 사이에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에 누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제 불임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직은 제가 어려 30 넘어 천천히 갖겠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함께하던 시어머니와의 일정은 물론 남편은 공연히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며 시어머니와 식사 자리에 저를 떼어놓고 나갔어요. 엄마가 당신한테 또 기분 나쁜 얘기 하실 텐데 굳이 당신까지 따라갈 필요 있겠어? 어머니도 언젠가는 괜찮아지시겠지. 당분간은 나 혼자 다녀올게. 다 당신 위해서 이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 뒤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제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고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혼자 어머니를 만나 뵙고 돌아온 남편이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 어머니가 이제는 남편에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웠던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편은 아니라며 자꾸 제게 말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끈질기게 대답을 요구했고 마지못해 남편의 입에서 들려온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그동안 우리 아이 문제로 혼자 고민을 많이 하셨나봐. 우리도 그동안 병원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답 없다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대리모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리모라니? 나 대신 다른 여자를 쓰겠다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대리모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불임 소식을 접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예상했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잘 말씀드리고 왔을 줄 알았죠. 그런데 믿었던 남편마저 그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게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소영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자. 우리도 알아봤지만 난자 제공 받을 식구도 없고, 그렇다고 소영이 너 어린 처자한테 부탁할 거야? 우리 상황엔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나도 처음에 황당해서 엄마한테 화내고 나왔는데 오면서 생각해보니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 싶더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아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 나 정말 아이 갖고 싶어. 소영이 너도 우리 닮은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 사이에 아이 없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야 그렇다고 쳐. 그런데 당신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은 건 바로 나야. 그렇다고 대리모라니?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배를 빌려서 내 자식을 낳으라고? 그거 불법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낳아야겠어?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할게. 어머니한테도 싫다고 잘 말씀드려. 남편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내심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몇 달 만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 앞에서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때릴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기껏 니들 생각해서 알아봤더니 네가 뭐라고 그걸 거절해? 지금 네 입장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 같니? 애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라고 생판 모르는 다른 여자 데려와서 애 만드는 짓을 하고 싶겠니? 그것도 큰돈 들여가면서? 내가 너더러 그 돈을 내라고 했니? 사람을 알아보라고 그랬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 그렇다고 대리모라뇨. 남의 배 빌려서 낳은 자식이 제 자식은 아니잖아요. 네가 키우면 네 자식이고 우리 지우 씨 받으면 지우 자식이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니들 이혼시켜도 너는 아무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래도 너한테 정 붙인 게 있어서 웬만하면 좋게 가려고 했더니 네가 등 따숩고 배가 불러서 이러는 거야. 그래, 하기 싫으면 나도 강요 하나마. 대신에 그 길로 둘이 이혼할 생각해야 할 거다. 나도 니들 사정 봐주는 거 여기까지야. 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호통을 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신이 아니면 이혼이라니. 그래도 한때 예뻐하셨던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을 하자니 그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로 남편은 저를 열심히 설득했고 남편까지 그리 원한다고 생각하니 힘없는 저는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업체를 통해 조선족 대리모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말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대리모로 온 여자는 임신하면 5천만 원, 출산하면 나머지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계약을 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 공증은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대리모가 몇 달 만에 시험관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대리모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다기에 설마 하니 동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출산까지 우리가 잘 데리고 있어야 한다며 그 여자에게 제가 쓰던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동거라뇨.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남편이랑 한 침대를 써요? 그럼 저는요? 네가 지금 질투할 상황이니? 이게 지금 다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니? 생판 모르는 저 여자를 어떻게 믿어? 애 낳을 때까지 옆에서 딱 붙어서 감시해야 할 것 아니야. 그리고 어렵게 임신했는데 차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그냥 5천만 원 그냥 날라가는 거다. 어? 그러니까 지우가 옆에서 밤마다 잘 살펴라. 알겠지? 남편도 당황해하면서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며 혹시나 위급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자기가 옆에 있는 게 맞겠다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억울한 제 심정은 그 누구도 몰라줄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몇 천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집에 임신한 사람도 있는데 괜히 질질 짜지 말고 너도 뱃속에 애가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쟤한테 잘해줘. 먹고 싶은 거 있다 하면 다 해주고 낳을 때까지 불편한 거 없게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라. 이건 수고비라 생각하고. 결국 저는 하루아침에 대리모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그렇게 세 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TV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뒷방으로 쫓겨난 저는 그날 이후 대리모의 식모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순진해 보이는 얼굴과 다르게 현재 자신과 저의 위치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둘이 있을 때면 정말 갖은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중국 동포라서 그런지 음식들도 한식이 아닌 중식을 찾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싶다니 발품들을 해줬는데 그렇게 몇 시간이나 걸려서 식사를 차리면 꼭 그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음식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지도 못하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봐야 구역질을 멈췄어요. 하도 그러는 통에 한 끼 식사를 3번 차린 적도 있었죠. 분명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입덧이 심해지네요. 족발 같은 배달 음식은 잘만 먹으면서 꼭 제가 한 음식에만 입덧이 있으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거기다 제게는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며 집에 잘 있지도 못하게 하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병원에서 하라고 시켰다며 제 남편에게 태교와 마사지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마사지라고 해도 종아리를 주무르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와 붙어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앞이라고 난감해하던 남편도 몇 개월 지나서는 아무렇지 않게 둘이 꼭 부부처럼 지내더라고요. 그 꼴을 보면 제 속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내 입으로 허락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를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고 계속 그 꼴을 보고 참으려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쯤 저는 매일 밤 골방에서 혼자 위경련에 시달렸고 대리모가 매일 살을 찌우는 사이 저는 4kg나 빠졌습니다. 원래도 말랐던 편인 제가 거의 뼈만 남은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저는 제가 집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더 불평 안 할게. 그런데 그렇다고 저 여자랑 한 집에서 그러고 지내지는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당분간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 저는 남편에게 사무실을 얻어 제 일을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도 집중할 일이 필요했어요. 거기다 어머님이 주신 여윳돈도 있어 돈 걱정도 없었고요. 남편은 제 말에 놀라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겨우 3달 만에 살이 쪽 빠진 제 몰골을 보고는 마지못해 그 일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남편이 없는 낮에는 저 대신 사람을 쓰기로 하고 저는 그날 이후 밖에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이 그렇게 즉흥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초반부터 항상 하고 싶고 생각만 해오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미루만 뒀던 일이었는데 이제 수중에 돈이 있으니
홧김에 일이라도 저질러 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몇 평 사무실에 저 혼자 컴퓨터 놓고 물건 만들어 보내는 일이었지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이 있으니 잠시 현실을 잊게 되더라고요. 일하는 동안은 제 처지도 집안일도 아무 근심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리모의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더 일에만 빠져 지냈어요. 사실 제가 집에 더욱 가기 싫었던 것은 뱃속 아이가 아들임을 알고 더욱 기세 등등한 대리모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기가 그 집 안주인이라도 됐냐, 제 살림을 자기 것처럼 쓰고 뱃속 아이에게 엄마야 엄마 하며 아이를 참 아끼더라고요. 그걸 보니 시어머니 말씀처럼 혹시 아이가 잘못되거나 그 여자가 도망갈 걱정은 없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 집에 제가 불청객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흘러 대리모의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 따라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 이미 남편과 제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남편의 핏줄이던 아니던 뱃속의 아이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도살장의 돼지가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다행인지 아닌지 대리모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알고 있던 대로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초음파로 확인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더니 그동안 철석같이 아들로 믿고 있던 시어머니는 크게 상심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이 아니었어?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우리 김씨 핏줄을 어떻게 해? 순간 분위기를 보던 대리모는 그 자리에서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딸이던 아들이던 출산했으니까 돈 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받아야겠어요. 나도 10달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신고 해줘요. 혼인신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계약은 다 끝났잖아.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아놓고 무슨 돈을 더 달라 그래? 못 줘. 그럼 나도 이거 불법이라고 신고할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자기도 불법에 동조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더 달라 협박을 하고 이참에 한국에서 아주 자리 잡고 싶다며 혼인신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났는데 한 발짝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마치 먼 세상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지금이다 싶어 이혼 서류를 꺼냈죠. 그러세요. 저랑 이혼하면 제 남편이랑 혼인신고해요. 여보, 당신도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참에 부부 인연을 다시 그려봐. 갑작스러운 저의 발언에 모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나 남편은 마치 애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는데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당신은 또 왜 그래? 일로 속상해서 그래? 나도 알아. 그래도 아이만 낳으면 다 끝나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고 했잖아. 그래, 나도 행복하고 싶어서 마지못해 결정한 일이지. 사실 내 결정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과 어머니가 끝까지 고집해서 마지못해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어머니가 그러셨죠? 아이 안 만들 거면 이혼하라고. 저 아이 필요 없고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아유 소영아,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그러니? 이제 다 끝났는데 왜 그래? 아니 너 없으면 이 애는 누가 키우니? 소영아 제발. 네 마음 나도 다 알아. 그동안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겠지. 그래도 우리 행복하려고 한 일이잖아. 아이는 아이 엄마 아빠가 키워야죠. 사실 남편의 지 제 애는 아니잖아요. 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1년 전에 결정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너무 돌아왔네요. 이제는 확신이 섰으니 저도 후회 없어요. 여보, 이런 일 밖에 떠벌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나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서로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걱정보다는 당신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 이 애는 누가 키우냐며 겉으로만 미안해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며 사과를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오래전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결말을 보고 싶어 기다렸을 뿐이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친정까지 찾아오며 저를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던 남편도 제 협박이 결국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명 죽음과 비교할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꼴을 보고 나니 사랑이 맞긴 했는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 일이 제게는 참 신기한 정신적 스트레스였기에 이혼 후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그 일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뒤로 저는 하던 사업을 잘 꾸려가고 있고 천천히 일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집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사기꾼 대리모에게 제대로 걸린 저희 옛날 시댁은 그 이후로 풍비박산이 났다더라고요. 협박하는 바람에 어거지로 혼인신고까지 해줬는데 육아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하려 했더니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 일로 여태 소송 중이라던데 이미 둘 사이에 아이도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버려서 위자료를 줘야 할 것 같다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전남편이나 그 일로 고생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벌인 일이니 누구 탓을 하겠나 싶네요. 저 역시도 진작 그런 일 겪지 않고 벗어났으면 좋았으련만. 그래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사업도 나날이 잘 되고 덕분에 제 힘으로 부모님께 차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조만간 제 명의의 새 집으로 이사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도 같네요. 그러니 앞으로도 과거의 아픔은 잘 털어내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